여러분, 여기 숫자 0이 무려 14개나 찍힌 지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입니다. 충격적이게도 2009년 짐바브웨에서는 1000억 달러로 겨우 계란 3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 돈의 주인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국가라면, 그리고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내 돈을 언제든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 원화는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은 국가가 시스템을 망가뜨렸을 때 화폐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는지 그 생존의 기록을 파헤쳐 봅니다. 먼저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의 사우디라 불릴 만큼 부유한 산유국이었습니다. 석유라는 검은 황금이 펑펑 쏟아져 나오니 국가는 무상복지, 무상교육을 약속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2006년경 유가가 하락하고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질 나쁜 샌드오일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국가 수입이 끊겼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허리띠를 졸라맸겠지만 당시 정권은 치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돈 찍어내기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을 압박해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2018년 IMF가 보고한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무려 92만 9,790%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물건 가격이 며칠 만에 2배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율을 강제로 고정하고 달러 거래를 막았지만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암시장이 폭발했고 물가는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았습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낙원은 순식간에 지폐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가격표를 붙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격표를 붙이는 시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세지 않고 저울에 달아서 무게로 거래했습니다. 길거리에는 가치가 없어진 지폐들이 쓰레기처럼 굴러다녔고 사람들은 그 돈을 접어 공예품을 만들거나 땔감으로 썼습니다. 월급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2019년 초 월 최저임금은 미화로 환전했을 때 고작 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중산층은 붕괴했고 수백만 명이 빈곤과 영양실조로 내몰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 모은 은행 예금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강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이곳의 비극은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짐바브웨는 원래 농업 생산성이 높은 아프리카의 곡창지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로버트 무가베 독재 정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백인 지주들의 농장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극단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농업 노하우가 사라지자 생산량이 급감했고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업률은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생산할 물건은 없는데 정부는 콩고 내전 참전 비용과 방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윤정기를 돌려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2008년 11월 월간 물가 상승률 796억 %, 연간으로 89.7 섹스틸리언 %라는 읽기도 힘든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를 발행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100조 달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건 고작 버스표 한 장 혹은 계란 몇 알 뿐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저 숫자가 적힌 종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베네수엘라의 악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8년 IMF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약 92만 9천%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2021년 화폐 단위를 또다시 개혁했지만 그때 발행된 100만 볼리바르 지폐조차 2년 뒤인 2023년에는 0.5달러, 우리 돈으로 6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현재 국민의 74%가 하루 1.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최저임금은 한 달에 고작 3달러 수준이라 교사나 경찰 같은 공무원조차 뇌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국 화폐를 사실상 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가 통용됩니다. 국가의 돈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적국이라 부르던 미국의 돈을 쓰는 아이러니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짐바브웨의 현재 상황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짐바브웨 정부는 결국 두 손을 들고 자국 화폐를 폐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 같은 외화를 쓰기로 한 것이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폐 발행권이라는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9년 슬그머니 자국 화폐를 재도입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국민들은 이미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폭발했고 2020년 물가 상승률은 73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짐바브웨의 인구의 90%는 하루 1파운드 미만으로 생활합니다. 경제위기는 기대 수명마저 갉아먹어 한때 남성 평균 수명이 37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화를 발행하고 금 기반 디지털 토큰을 내놓으며 이번엔 진짜 가치가 있다고 호소하지만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을 수 없는 유리장과 같습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내 주머니 속의 돈이 매시간 녹아내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은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심한 투자 상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독재자도 비트코인의 발행량인 2100만 개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둘째, 압수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어 탈출해야 하는 난민들에게 금괴나 현금 다발은 짐이 되거나 국경 수비대에게 빼앗길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기억된 암호화폐 지갑의 시드 문구는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는 많은 국민이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 비트코인이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P2P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디지털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의 가장 오래된 격언이자 지금 대한민국이 뼈저리게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의 이야기를 들으며 혀를 차셨나요? 하지만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 환율을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을 찍었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 초 1,080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적표이자 우리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비명의 소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데이터를 보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통화량입니다. 현재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약 8.9%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정권별로 비교해봐도 흐름은 명확합니다. 현 이재명 정부 초기의 통화 증가 속도는 긴축을 했던 윤석열 정부 초기보다 확실히 빠르고 돈을 많이 풀었던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처럼 폭발적인 폭주 수준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우리만 돈을 풀고 있었다는 건 원화 가치가 다른 통화보다 더 빨리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위험을 뜻합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억해 보십시오. 민생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뿌려진 지원금들,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발행한 지역 화폐들. 통장에 현금이 꽂힐 때는 달콤했습니다. 공짜 돈이 생긴 것 같고 정부가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생산 없이 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지원금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지금 1,466원의 환율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믿고 썼던 그 돈이 사실은 내 월급의 가치를 갉아먹어 만든 돈이었던 셈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환율이 치솟아 나라 경제가 위태로워지자 정부는 엉뚱한 곳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학개미들입니다. 국민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느라 달러를 너무 많이 사들여 환율이 올랐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변명입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매력을 잃고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니 살기 위해 자산을 미국 주식으로 옮긴 국민들을 탓하다니요. 원인을 제공한 건 무분별하게 돈을 풀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 정부인데 그 피해를 피하려고 탈출하는 국민들에게 너희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뛰어다녀서 바람이 불어 불길이 커졌다고 비난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국가가 돈을 막 찍어내 흥청망청 쓰고 그 부작용이 터지자 국민 탓을 하는 이 패턴, 이것은 지난 97년 IMF 위기 당시 해외 프랜차이즈 음식점 앞에서 이런 외식업체가 달러 유출의 주범인 것처럼 방영하던 그 시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100조 달러 지폐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나라, 그리고 환율 1466원을 찍고도 남탓만 하는 나라,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요? 이제 원화채굴만으로는 내 삶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 국가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그널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그에 반해 비트코인은 국가와 화폐의 분리를 선언한 인류 최초의 발명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돈,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 지갑의 가치를 몰래 훔쳐가는 돈, 잘못은 정부가 하고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는 시스템, 이 낡은 시스템에서 탈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방주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의 발행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수학과 코드가 약속한 2100만 개의 절대적인 희소성만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계좌를 동결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 시간과 땀이 담긴 자산의 통제권을 무책임한 국가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검증된 시스템에 맡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선장의 말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돈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돈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합계 출산율 0.58명. 2024년 기준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국가 소멸의 위기라며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습니다. 현금을 지원하겠다, 육아휴직을 늘리겠다, 심지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정책들 지원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대중의 시선은 늘 표면적인 현상에만 머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서 애를 안 낳는다, 욜로 문화 때문에 저축을 안 해서 애 키울 돈이 없을 것이다 같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일부 언론은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한다고 몰아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지금의 출산율 하락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문명적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진범은 누구일까요? 진범은 바로 법정화폐 시스템입니다. 사이페드나모스가 그에 져서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에서 법정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을 파괴하는지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높은 시간 소노의 강요입니다. 정부가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어 가치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소비와 단기적인 쾌락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축이 불가능해진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과 출산은 2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초장기적인 투자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이 무거운 책임을 포기하고 오늘 하루의 생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가 가족의 역할을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가족은 단순한 정서적 결합을 넘어 노후를 보장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정망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성껏 키우고 자녀가 훗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수천 년간 이어진 인류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화폐 발행력을 이용해 이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복지와 연금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며 국가가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 유인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무너진 화폐 가치가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결속력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처참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정치인들이 이 구조를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청년은 매력적인 고객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상 표가 되는 쪽은 중장년층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청년을 외면하고 중장년층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법정화폐와 만났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세대 간 약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여다볼까요? 가장 잔인한 사례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연금 개혁안을 보십시오.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는 보험료 요율을 올리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핵심인 지급 보장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불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우리는 내기만 하고 나중에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절규하지만 정치권은 수십 년간 이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표를 가진 5060 세대의 반발을 사기 싫기 때문입니다. 결국 표가 안 되는 청년들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정치적 안정을 구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의 흐름을 보면 그 비정함은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 229.1조 중 노령 분야 115.8조로 50.6%를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노령 복지 예산만 약 30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 지원 예산과 비교했을 때 최대 10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입니다. 국가의 고가는 한정되어 있는데 생산적인 미래 기술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돈이 단기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현금성 복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입니까? 아니면 표를 사기 위한 지출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입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이름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정치인들은 민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빚을 내어 돈을 뿌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정부가 화폐 발행력을 이용해 미래 세대의 구매력을 현재로 끌어다 쓰고 그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는 거대한 폰지 사기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박탈감은 착각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청년의 시간을 연료로 기득권의 성을 쌓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낳은 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입니다. 원래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화폐 시스템하에서 부동산은 저축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가치가 녹아내리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나마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쏟아낸 유동성은 실물 경제로 흐르는 대신 부동산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물리적 토대 자체가 박살난 것입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런 절규가 핑계가 아니라 망가진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낸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답은 시스템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정치인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하드머니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미래의 가치를 훔칠 수 없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청년의 고열을 짜내는 정책적 장난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에너지 말입니다. 가치가 보존되는 돈을 보유하게 될 때 비로소 청년들은 다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낀 돈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낮은 시간 선호를 회복하고 다시 가족과 공동체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여러분을 채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시간을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1사토시라도 더 모으는 것은 단순히 재테크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한 화폐 시스템에 대한 당당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또한 빼앗긴 여러분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을 되찾아오려는 숭고한 독립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제 법정화폐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와 비트코인이라는 구명보트에 올라타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보존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군가의 공약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정부는 말합니다. 지금 환율 폭등은 관리가 가능한 변동성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약 30년 전인 1997년 우리 부모님들이 금반지를 꺼내들게 만들었던 그 차가운 겨울의 초입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제 위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훨씬 더 섬뜩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1997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급성 심정지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서서히 온몸의 장기가 망가져가는 말기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병상에서 국가는 또다시 여러분의 자산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조용히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7년의 기만과 오늘날의 구조적 위기를 해부하고 왜 이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비트코인이 유일한 생존의 방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냉혹한 논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외국 투자자본의 공격이나 기업의 방만한 경영 탓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직전 1996년으로 시계를 조금만 더 돌려봅시다.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환상을 심어주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OECD 가입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다며 대대적으로 자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이른바 세계화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는 은연중에 소비를 장려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수입 명품이 들어오고 이제는 좀 즐겨도 된다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정부가 겉으로 화려한 선진국 간판을 다는 동안 안에서는 기업의 빚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료들은 그 썩은 냄새를 모른 척 했습니다. 1997년 10월 나라가 보도나기 불과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경제가 절벽으로 달려가던 그 순간에도 당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강경식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에 김인호 경제수석도 거들었습니다. 위기설은 과장됐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OECD 가입국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다가오는 파국을 애써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이미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 당장 IMF로 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원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골든타임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겁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은 나라가 망해간다는 사실을 참모의 보고가 아니라 저녁 9시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한민국 호라는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와중에도 환율 1,000원을 지키겠다며 국민 몰래 260억 달러라는 피같은 외환 보유고를 시장에 쏟아부어 호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탈출할 때 챙겨가는 퇴직금이 되어버렸죠. 국가는 무능했고 기만적이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국민에게 마셔라, 즐겨라, 우리는 선진국이다라고 샴페인을 권했던 그들이 막상 나라가 망하자마자 태도를 싹 바꿨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무분별한 과소비와 해외여행이 위기를 불렀다. 자신들이 깔아준 판에서 춤을 췄던 국민들을 하루아침에 나라를 망친 과소비의 주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IMF 직전 정부가 보여준 위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통치술의 실체였습니다. 그렇다면 1997년과 오늘날 무엇이 그토록 다를까요? 1997년은 급성 심정지였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기업들이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은행들은 단기로 외국채를 빌려 장기로 빌려주는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갑자기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니 피가 돌지 않아 심장이 멎은 겁니다. 치료법도 명확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IMF라는 제세 동기로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하고 썩은 살을 도려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V자 반등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만성 복합 장기 부전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기업이 빚을 많이 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진짜 환자는 바로 국가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나라 빚은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났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돈을 쓸 곳은 많아집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재정지배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의 빚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현상입니다. 이건 수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질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1997년에는 달러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원화의 가치가 녹아내려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 평생 모은 예금,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와 늘어나는 재정 적자 속에서 시납으로 휴지 조각으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가면을 바꿔 쓰고 나타날 뿐이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1997년과 오늘날을 비교해보면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1998년에 금모으기 운동을 숭고한 희생이자 국난 극복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실려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감정을 걷어내고 냉혹한 데이터로 그날의 진실을 복귀해봅시다. 1998년 당시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00달러 미만, 무려 18년 만에 최저점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값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정부는 국민의 장롱을 열어 그 금을 시장에 내다 팔게 만든 겁니다. 가격을 비교해볼까요? 당시 금 한 돈의 시세는 약 6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세가 폭등하여 그때보다 약 1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만약 그때 국민들이 금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막대한 자산 가치는 고스란히 우리 가계의 부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가는 가장 쌀 때 국민의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을 헐값에 걷어들어 해외로 유출시켰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사상 최악의 국부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정부와 재벌 기업들이 싼 똥을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흥청망청 빌려 쓰다 갚지 못한 빚을 메우기 위해 위기와 아무 상관없는 국민들의 돌반지와 결혼반지를 급전으로 땡겨 쓴 것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정책 실패의 청구서를 국민의 죄책감과 애국심을 자극해 떠넘긴 고도로 기획된 국가 주도 애국 마케팅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을 봅시다. 지금 현재 정부는 28년 전과 유사하게 국민들의 자산을 정부의 과오를 막는 방패막이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훨씬 세련되고 보이지 않는 방법을 씁니다. 최근 정부가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입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등 환율 방어에 길이 막히자 정부는 결국 국민연금의 신용을 이용해 해외에서 외화 채권, 즉 빚을 내오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상 연금 재원은 보험료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빚을 내는 건 불법입니다. 연금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죠. 그런데 정부는 이 안전장치를 부수기 위해 연금법 개정까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환율 방어에 실패한 무능한 정부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기획재정부의 환율 방어용 비상금 통장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지 환율 방어가 아닙니다. 만약 무리하게 채권을 발행했다가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합니다. 우린 또 이렇게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에는 금이 있었고 달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금을 헐값에 가져갔고 달러는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만성적인 원화 가치 하락과 국가의 정교한 금융 통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내 돈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비트코인이 그 해답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그 성격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위기 때마다 반복해온 기만과 착취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물리적 강탈이 불가능한 재산권의 성역입니다. 1998년 금모기 운동을 다시 복귀해봅시다. 금은 물리적 실체가 있습니다. 무겁고 숨기기 어렵고 이동하려면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애국심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의 장롱을 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18년 만에 최저가의 금을 팔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실물 자산을 언제든 통제하고 심지어 시스템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수 있음을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머릿속 혹은 시드 문구 안에 존재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자산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국가의 물리적 통제권 밖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1997년처럼 국가가 여러분의 부를 헐값에 징발하려 할 때 비트코인은 그 어떤 물리력으로도 열 수 없는 디지털 금고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감시망을 뚫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오늘날 정부는 1997년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정부는 모든 송금 내역을 국세청과 한국은행이 실시간으로 들여보는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화가치 하락을 피해 달러를 사서 해외로 보내려고 해도 국가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언제든 그 길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뒤지며 자본 유출을 막으려 합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사유재산 처분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감시사회에서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성을 가진 유일한 네트워크입니다. 은행의 허락도 정부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어디로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그고 원하라는 침몰하는 배에 여러분을 가두려 할 때 비트코인은 그 디지털 장벽을 무력화하고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시스템의 무임승차를 거부하는 화폐적 방어입니다. 현재 정부는 환율 1,500원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신용으로 달러를 빌려 쓰려 합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의 총알바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나 각종 공적 자금을 건드리며 재정 실패를 메우려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빚을 내고 돈을 찍어내 여러분의 화폐 가치를 희석시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이자 도둑질입니다. 1997년 정부가 외화 보유고를 탕진하며 거짓말을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든 그 어떤 독재자든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찍어내어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국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손을 대고 원화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시스템을 연명하려 할 때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들의 실패한 시스템에 내 불을 태우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내 자산의 구매력을 스스로 지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1997년의 교훈은 국가는 위기 앞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며 오히려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연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당했습니다.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거짓말에 속았고 금을 모으자는 감성 파일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이미 우리 경제의 위기는 만성적이고
정부의 손길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환율을 막고 디지털 감시망으로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해야 합니다. 낡은 원화 시스템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금은 방패였지만 무거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여러분의 부를 서서히 갉아먹을 때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 온전한 나만의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산은 정말로 당신 것입니까?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뉴스가 이 충격적인 체포 소식을 전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먼 나라의 독재자의 몰락이나 정치적 가십으로 소비하고 넘겨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두로가 체포된 그 순간에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여전히 휴지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리던 국가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자멸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어떻게 증발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러한 비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라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까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석유 믿고 흥청망청 하다가 망했다. 포퓰리즘으로 복지 퍼주다가 거지꼴 됐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1세기 최대의 경제 재앙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결정들이 겹쳐진 아주 천천히 진행된 느린 자살의 과정이었습니다. 경제를 무너뜨린 건 단순히 산업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베네수엘라가 겪은 세 가지 결정적인 파괴 단계를 통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들의 화폐를 죽이는 3단계 메커니즘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산 기반의 파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1인당 GDP가 세계 4위였죠. 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막대한 달러가 들어오자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수입품이 싸지니 국내 제조업과 농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차베스 정권은 국영 석유기업의 기술자 18,000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정치적 충성파로 채웠습니다. 전문성이 사라진 석유기업은 설비 투자를 멈췄고 하루 300만 배럴이었던 생산량은 70만 배럴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유일한 수단을 스스로 망가뜨린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격 통제와 시장의 복수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쌀, 고기, 휴지 가격을 생산 원가 이하로 강제 고정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장 문을 닫았고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암시장으로 몰려갔고 거기선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 기능을 마비시키자 시장은 희소성이라는 무기로 국민들에게 복수한 셈입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단계는 화폐의 타락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없고 물건도 없는데 정부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바로 중앙은행을 재무부의 현금 인출기로 만든 것입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통화 공급량은 매달 20-30%씩 폭증했는데 물건은 없으니 돈의 가치는 수직 낙하했습니다. 2018년 물가 상승률은 무려 13만 %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가방에 가득 담아가야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화폐 개혁을 통해 지폐의 0을 14개나 지워버렸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3천억 달러, 우리 돈 400조 원이 증발한 미스테리를 풀 수 없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볼리가르히라 불리는 정권 연계 특권층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의 핵심은 단순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을 통한 국부 유출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 하에서 탄생한 신흥재벌 볼리가르히들은 총을 들고 은행을 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만든 외환관리기구인 카비디라는 기형적인 환율 시스템을 이용해 아주 우아하고 합법적으로 나라를 털어먹었습니다. 그 수법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교묘합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에는 두 개의 환율이 존재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시장 환율입니다. 공식 환율은 1달러당 6.3 볼리바르였으나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1000 볼리바르였죠. 이 엄청난 괴리가 바로 먹잇감이었습니다. 볼리가르이들은 정부 고위층과 결탁해 유령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는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과 약품을 수입하겠다며 서류를 조작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특별히 1달러를 단돈 6.3 볼리바르에 배정해 줍니다. 자, 이제 이들은 배정받은 달러로 약품을 수입했을까요? 아니요, 그 달러를 들고 바로 암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달러당 1000 볼리바르에 되팝니다. 이 단 한 번의 거래로 수익률은 약 15,000%가 됩니다.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돈을 복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천억 달러 이상의 국부가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국가는 수입 대금이 없어 병원에 약이 없고 마트 진열대가 텅 비어가는데 특권층들은 마이애미에 호화별장을 샀습니다.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화폐 가치를 왜곡할 때 국가는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지난달 2025년 12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는 아주 소름 끼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그 소중한 자산이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 강제로 배치된 것입니다. 먼저 650억 달러 스와프 연장을 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의 만기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 스와프 거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무려 약 90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를 외환시장 안전판이라고 포장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환율이 1480원으로 턱 밑까지 차오르자 한국은행이 가진 달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 국민연금의 달러 주머니까지 털어서 1년 더 버티기로 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전략적 환해지 기간의 연장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데 정부가 달러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선물 시장에 미리 팔아라고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면 당장 환율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건 국민연금이 해외 우량자산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원화 가치를 억지로 떠받치는 행위입니다. 원래 2025년 말이면 끝났어야 할 이 비정상적인 조치를 정부는 다급하게 2026년까지 또 연장했습니다. 이게 왜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현상일까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국부펀드에 쌓아두어야 할 돈을 당장 위기 모면을 위해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고갈이 코앞인데 그나마 수익을 내야 할 종잣돈을 환율 방어용 총알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026년에도 환율이 안 잡히면 어떡하죠? 그때 발생한 천문학적인 환차손과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연금 삭감으로 돌아옵니다. 정부가 정상적인 금리 정책이나 수출 경쟁력으로는 도저히 환율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국민의 미래에까지 손을 뻗은 지금,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 아닐까요? 이처럼 국가가 당신의 돈을 통제하고 검열하고 가치를 훼손할 때 유일한 탈출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중앙화된 권력이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 남용할 때 개인의 자산은 언제든 약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명령해도 어떤 중앙은행 총재가 결심을 해도 이 수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통화 공급량을 월 30%씩 늘려 내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마두로의 체포, 볼리가르히의 약탈, 그리고 한국의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 이 사건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앙화된 권력이 화폐를 통제하는 한 당신의 자산은 언제든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생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달러를 숨겨둔 사람,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은 조작 불가능한 장부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장부에 기록되죠. 베네수엘라 정부처럼 환율을 조작하거나 유령 회사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절대적 희소성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시대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발행량이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명령해도 내 돈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완벽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국가 허락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지구 어디로든 내 자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부도 사태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디지털 방주입니다. 대통령이 잡혀가도 이미 망가진 화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그들은 언제나 가장 쉬운 방법인 화폐 발행과 국민 자산 동원을 선택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언제든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화폐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수학적 화폐, 당신의 미래를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인 2025년 10월 미국 정부에서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트코인을 캄보디아의 한 거대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비트코인을 압류하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다던 그 철옹성 같던 개인키를 미국 정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손에 넣은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개인키 없이 단 1사토시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깨졌다. 이거 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추적하고 빼앗아 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하드월렛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트코인이 왜 안전한 자산인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의 거대한 범죄 자산 압류 사건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도합 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산의 이동 속에서 단 한 번도 비트코인 고유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뚫린 적은 없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해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자산을 소유했던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를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견고한 다이아몬드로 만든 금고와 같습니다.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개인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범죄자들은 다이아몬드 금고를 손에 놓고는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첫 번째 사건은 비트코인 약 5만 개를 10년간 숨겨온 제임스 종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2년 불법 마약 거래 등 다크웹 암시장 사이트였던 실크로드의 취약한 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원 파악과 비트코인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도록 훔친 비트코인을 다시 여러 계좌로 재송금하며
혼선을 더했죠. 그리고 10년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10년간 그의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미국 국세청 요원들이 그의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아냈을까요? 그들은 욕실 벽장 안에서 팝콘 깡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깡통 안에는 하드 월렛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집안 바닥의 지하 금고에서는 개인키가 담긴 또 다른 기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10년간 꼭꼭 숨겨뒀던 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발각되었고 결국 압수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팝콘 깡통과 지하 금고는 수색영장 한 장에 뚫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물리적 보안의 실패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보안이 결국에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현실 공간의 보안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뉴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트코인 약 12만 개의 자금을 세탁한 일리아 리텐슈타인과 헤더 모건 부부, 이들은 2016년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해킹된 비트코인을 세탁하기 위해 6년간 다크웹, 체인 호핑 등 온갖 복잡한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 행세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훔친 당시 가치로 6조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의 개인키는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개인키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자신들의 구글 클라우드에 보관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94,000개의 비트코인 주소와 연결된 개인키가 담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의 금고 열쇠를 현관 문고리의 우유 주머니에 넣어둔 셈입니다. 팝콘 깡통은 집을 수색해야 했지만 클라우드 저장소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온라인 보관의 실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앞선 두 개의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실패를 다룹니다. 바로 미국에서 단일 사건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21조 원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건입니다. 제임스 존과 비트파이넥스 자금 세탁 부부는 적어도 진짜 열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관을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 캄보디아 조직은 애초에 잘못된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비트코인 개인키를 해독했는가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거대 그룹인 프린스 그룹의 회장 천즈는 자금 세탁 통로로 중국의 채굴회사 루비안을 이용했습니다. 범죄로 거둔 수익을 마치 비트코인 채굴로 번 것처럼 세탁하기 위해서였죠. 이번 비트코인 압류는 이 채굴회사 루비안의 지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개인키를 생성할 때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지구의 모든 모래알 개수보다 많은 2의 256제곱개입니다. 즉 2의 256개 중에 하나의 비밀키를 찾아냈는데 단순 무작위 대입만으로는 알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될까 말까한 보안성을 자랑하죠. 하지만 루비안의 지갑은 이 보안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서 분석가들이 제기하는 유력한 주장은 바로 난수 생성의 실패입니다. 모든 개인키는 난수, 즉 무작위적인 숫자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보안의 심장이죠. 우리가 24개의 시드 문구를 생성하기 위해 동전을 256번 던지고 주사위를 100번씩 던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랜덤 주사위가 아닌 가짜 난수 생성 프로그램으로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지갑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가짜 난수를 쓰면 경우의 수가 2의 32제곱으로 말도 안 되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쉬운 예시로 비밀번호 77개 자리를 찾는 난이도에서 10개 비밀번호로 난이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비밀키 후보가 줄어들면 무작위 대입을 통해 실제 돈이 든 지갑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실패 유형을 목격했습니다. 팝콘 깡통이라는 물리적 보관 실패, 구글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보관 실패, 그리고 가짜 난수라는 근본적 난수 생성 실패의 가능성까지. Not your keys, not your coin. 내 자산은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 셀프 커스터디의 이념이죠. 하지만 이 세 건의 사건은 그 셀프 커스터디라는 것이 팝콘 깡통이나 구글 클라우드 드라이브 따위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바람직한 난수 생성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검증되고 잘 알려진 신뢰받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편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난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특정한 앱을 통해 만든 지갑이 있다면 당장 검증된 새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안콜먼 사이트로는 본인의 니모닉을 절대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사이트는 주사위를 던져 콜드월렛을 통해 만들어낸 니모닉이 제대로 된 엔트로피를 생성하는지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사용할 니모닉을 넣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뇌모닉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24개 니모닉 단어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담을 개인 은행입니다. 이것을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보관하는 것은 온라인 게시판에 내 니모닉을 업로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인의 니모닉은 종이나 금속판에 적어두는 것을 넘어서 그냥 다 외워버리십시오. 12개 혹은 24개 니모닉을 외우고 나면 콜드월렛에 처음 비트코인을 보관했을 때 이상의 자유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셋째, 분산이 전략입니다. 제임스 종은 팝콘 깡통 하나가 뚫리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열쇠를 한 금고에 두지 마십시오. 콜드월렛이 익숙해진다면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리적 도난 등으로부터 내 니모닉이 탈취됐을 때를 대비한다면 내 머릿속에 따로 저장해둔 패스프레이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패스프레이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25번째 니모닉 단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가된 하나의 패스프레이즈는 전혀 다른 지갑을 생성하기 때문에 24개의 니모닉이 노출됐을 때 도난의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단, 콜드월렛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패스프레이즈는 천천히 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본 3건의 사례는 다이아몬드 금고가 뚫려서가 아니라 그 열쇠를 진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금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보안의 첫걸음은 정부가 여러분의 자산을 압류할 명분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범죄자의 최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의 책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어렵고 복잡하게 개인키를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소가 아닌 내 지갑을 고집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금융주권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그 어떤 은행이나 기업이나 심지어 국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상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 스스로의 의지로 나의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주려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훈은 주권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무거운 책임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의 실패가 아니라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미래는 기술을 맹신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건네준 이 주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시스템으로 감당해내는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키는 곧 여러분의 주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